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스테이츠의 윤대원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클레이튼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클레이튼과는 많이 친해지셨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클레이튼과 통성명 정도만 했다면 이번에는 KIP7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클레이튼과 이제 친구가 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토큰을 발행하고 그리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KIP7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ERC20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요.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ERC20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ERC20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ERC20은 이더리움 Request for Comment 20의 약자를 뜻하며 20은 그 리퀘스트의 숫자입니다. 그 이더리움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EIP라는 단체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관리하는 공식 프로토콜입니다. 그 ERC20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한 표준 토큰 스펙입니다. 필요한 이더리움과 그 호환성이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표준은 ERC20으로 간주가 되고 그 ERC20은 이더리움과 교환 가능하며 그리고 이더리움 지갑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EIP 기억하시나요? ERC20이 EIP에서 관리하는 공식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잘 와닿지 않고 그리고 단어가 비슷해서 되게 헷갈리실 겁니다. EIP와 ERC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EIP라는 것은 이더리움 개선 제한입니다. 그리고 ERC라는 것은 이더리움 기능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EIP에서 여러분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이런 식으로 개선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면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을 도입하고 이더리움 기능의 표준으로 하자라는 것이 ERC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ERC에는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있습니다. ERC20은 ERC 표준들 중에 20번째 리퀘스트된 표준입니다. 그렇다면 ERC에는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있을 텐데 왜 ERC20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토큰끼리 호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를 카카오톡으로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ERC20 기반으로 생성된 토큰은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ERC20 기반 토큰들은 동일한 이더리움 지갑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ERC20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생성이 되는데요. ERC20 토큰을 생성하면 이 토큰을 다른 주소로 보낼 수가 있으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이더리움은 자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하나의 플랫폼 네트워크입니다. D앱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더리움 플랫폼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는 이더가 사용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의 D앱은 또 다른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각각의 솔루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에 맞는 토큰을 발행합니다. 이때 발행된 토큰은 독자적인 토큰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호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및 iOS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듯이 안드로이드나 iOS는 이더리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D앱이라고 이렇게 매칭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더 쉽습니다. D앱 내에서의 토큰 교환은 물론 또 다른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D앱의 토큰과 교환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 ERC20 토큰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D앱에 흩어져 있는 ERC20 표준 호환 토큰들은 나중에 통합되어서 한 번에 이더로 모두 바꾸어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ERC20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속성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강점은 온라인 환경에서 암호화폐 교환 시 일정 행동이 불가역적으로 전개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중앙 관리가 배제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D앱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구현하고 자금 모집 및 거래 체계, 플랫폼 사용료를 이더리움으로 지불하는 체계를 가지고 토큰을 발행할 필요가 큽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 발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ERC20 토큰이 되기 위한 표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포함이 되었나 되지 않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D앱이 발행하는 토큰이
이더리움의 통화인 이더리움과 호환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기준입니다. ERC20 기준을 맞춰 D앱을 설계한 후에 토큰을 발행하면 이더리움과 쉽게 교환할 수 있고 표준 이더리움 지갑에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토큰의 경우 ERC20 기준을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ERC20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ERC20 토큰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ERC20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입니다. 해당 토큰을 ERC20 형태로 발행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수많은 플랫폼과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이 됩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다양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호환이 가능하여 메타마스크, 이더스캔, 마이 이더 월렛 등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ERC20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면 토큰을 이동하거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 거래에 사용하는 등 토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ERC20 기반 토큰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토큰을 이동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디티에서 인터페이스는 사용할 함수의 형태를 선언합니다. 실제 함수의 내용은 컨트랙트에서 따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선언이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선언이라는 것은 코드의 일부로서 변수나 함수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정의는 코드의 일부로서 변수나 함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선언, 그리고 그 내용을 채워놓는 것이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ERC20 인터페이스는 토큰 컨트랙트에서 사용할 함수의 형태를 선언하는데 이 함수들은 ERC20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의 형태를 선언한 것입니다. 함수는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함수이며 이벤트는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로그입니다. 펑션과 이벤트를 선언할 때에는 입력값과 반환값을 선택할 수 있으나 펑션의 자료형, 이름, 순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ERC20 인터페이스의 트랜스퍼 이벤트는 토큰이 이동할 때마다 로그를 남기고 어프로벌 이벤트는 어프로브 함수가 실행될 때 로그를 남깁니다. 여기서 선언한 함수들의 형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솔리디티에서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은 바로 파라미터 타입스입니다. 함수에서 받아올 매개 변수를 타입과 함께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지빌리티 키워드를 선언합니다. 솔리디티에서 비지빌리티 키워드는 자바나 C++에서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와 같은 접근 제어자 역할을 합니다. 솔리디티 언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내의 상태 변수와 함수에 적용할 수 있는 비지빌리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널입니다. 인터널은 컨트랙트의 해당 내용을 비공개한다는 의미이며 계약서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함수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상태 변수는 인터널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았다면 상태 변수는 자동적으로 인터널로 적용이 됩니다. 계약서 자신과 상속받은 계약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터널은 컨트랙트의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는 의미이며 계약서의 외부에서 사용하는 함수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상태 변수는 익스터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 this를 사용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퍼블릭은 공개 함수를 뜻합니다. 공개 기능은 계약 인터페이스의 일부이며 내부적으로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상태 변수의 경우 자동 getter 함수가 생성이 됩니다. 프라이빗은 비공개 함수라고 말합니다. 비공개 함수는 계약서 내부에서도 자신만 사용하는 함수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상태 변수와 함수 모두 파생된 계약이 아닌 정의된 계약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비지빌리티 키워드 다음에는 함수의 동작과 관련된 키워드를 선언하는데요. 이 동작과 관련된 키워드는 3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퓨어입니다. 퓨어는 스토리지에서 변수를 읽어오거나 쓰지 않는 함수임을 명시합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뷰는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함수임을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페이어블, 이는 입금을 받을 수 있는 함수임을 명시합니다. 함수 동작 키워드 다음으로는 함수 접근 제어자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함수의 return types를 선언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선언했던 ERC20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심플 토큰이라는 컨트랙트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심플 토큰 컨트랙트는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이 선언됩니다. 컨트랙트 심플 토큰 뒤에 is ERC20 인터페이스를 붙여서 심플 토큰 컨트랙트가 ERC20 인터페이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심플 토큰 안에서 ERC20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함수와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핑된 언더바 밸런스와 그리고 이중으로 매핑된 언더바 얼로원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매핑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C20 표준에서 다음의 함수들은 필수로 존재해야 합니다. 토탈 서플라이, 그리고 밸런스 오브, 트랜스퍼, 어프로브, 얼로원스, 트랜스퍼 프롭 이 6가지 함수는 반드시 선언하고 정의를 해야 합니다. 토탈 서플라이는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ERC20 토큰의 총 발행량을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밸런스 오브는 오너가 보유하고 있는 토큰의 보유량을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트랜스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토큰을 전송하는 함수입니다. 어프로브는 스펜더에게 밸류만큼의 토큰을 인출할 권리를 부여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어프로벌 이벤트 함수를 호출해 줘야 합니다. 얼로원스는 오너가 스펜더에게 양도 설정한 토큰의 양을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트랜스퍼 프롬은 스펜더가 거래 가능하도록 양도받은 토큰을 전송하는 함수입니다. 토탈 서플라이, 밸런스 오브, 트랜스퍼는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프로브, 얼로원스, 트랜스퍼 프롬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RC20에서는 토큰의 오너가 직접 토큰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도 있지만 토큰을 양도할 만큼 등록해두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제3자를 통해서 토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직접 토큰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때는 트랜스퍼 함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토큰을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어프로브, 얼로원스, 트랜스퍼 프롬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ERC20 함수의 흐름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100이더를 보유한 오너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오너가 익스체인지에게 10이더를 어프로브합니다. 그러면 얼로원스 함수를 이용하여 오너가 익스체인지에게 맡긴 이더 10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너가 익스체인지에게 맡긴 10개의 이더를 450만 달러에 팔고 싶다고 할 때 익스체인지는 트랜스퍼 프롬 함수를 이용하여 오너가 가진 10개 이더를 바이어에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즉, 어프로브는 지갑의 주인이 토큰을 익스체인지에 자신이 가진 토큰의 수보다 적은 수량을 거래 가능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얼로원스는 오너와 익스체인지 값을 입력해서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프롬은 익스체인지가 바이어에게 구매 신청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 오너가 맡겨둔 토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큰을 직접 거래하거나 위임하여 거래하기 위해서는 매핑이라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이 매핑 객체는 솔리디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객체로 키 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매핑 객체에 데이터를 키라는 라벨로 저장하고 그리고 그 라벨을 통해서 해당 키에 지정된 값을 조회,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컨트랙트 선언 시에 선언했던 매핑 객체, 언더바 밸런스, 언더바 얼로원스가 바로 이 매핑 객체입니다. 언더바 얼로원스의 경우에는 이중 매핑 객체인데요. 구조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스펜더를 키로 그리고 어프로브 밸류를 밸류로 가지는 매핑 객체를 밸류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너를 키로 가지는 이중 매핑 구조입니다. 여기서 객체의 키는 오너의 어드레스, 즉 주소값이며 그리고 밸류는 토큰을 양도받은, 즉 스펜더에 대한 객체입니다. 그리고 어프로브 밸류는 양도받은 토큰의 개수입니다. 토탈 서플라이는 토큰의 총 발행량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때문에 총 발행량만을 리턴하는 내용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밸런스 오브는 매핑된 값인 언더바 밸런스 오브에서 입력한 어드레스인 어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수를 리턴합니다. 트랜스퍼는
내부 함수인 언더바 트랜스퍼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에 트랜스퍼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언더바 트랜스퍼는 require를 통해서 세 가지 조건을 검사를 하는데요. 먼저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잘못되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의 주소가 잘못되었는지를 체크합니다. 트랜스퍼 함수를 실행한 사람이 가진 토큰이 신청한 값보다 많은 토큰을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행한 사람, 즉 샌더가 가진 토큰의 지갑에서 토큰을 개수만큼 빼고 받는 사람의 토큰 지갑의 개수만큼을 더해주게 됩니다. 어프로브는 양도할 토큰 값인 커런트 얼러언스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토큰의 양보다 적은지 require를 사용해 검사를 합니다. 내가 양도하려는 토큰의 값에 문제가 없다면 내부 함수인 언더바 어프로브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언더바 어프로브에서는 내가 토큰을 양도할 상대방에게 양도할 값을 얼로원스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프로벌 이벤트를 호출하여 기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도를 할 주소와 양을 결정한 것입니다. 어프로브는 단순 변경을 위한 함수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값을 올리고 내리는 increase 어프로벌과 decrease 어프로벌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프로브는 스펜더가 당신의 계정으로부터 어마운트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출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면 단순히 허용량을 어마운트로 재설정해 줍니다. 얼로원스는 입력한 두 개의 주소값에 대한 언더바 얼로원스의 값, 다시 말해서 오너가 스펜더에게 토큰을 등록한 양을 반환해 줍니다. 트랜스퍼 프롬은 양도를 수행하는 거래 대행자, 메시지 샌더죠. 이 대행자가 샌더가 허락해준 값만큼 상대방에게 토큰을 이동합니다. 이동을 위해 언더바 트랜스퍼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언더바 트랜스퍼에서는 양도를 하는 샌더의 잔고를 어마운트만큼 줄이고 그리고 받는 사람의 잔고를 어마운트만큼 늘려줍니다. 언더바 트랜스퍼 함수 실행이 완료되고 require를 모두 통과한다면 커런트 얼로원스를 체크하여 언더바 어프로브 함수를 실행합니다. 여기 방금 전까지 보여드리는 ERC20 토큰인 심플 토큰 컨트랙트의 전체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천천히 넘길 테니까 영상을 중간중간 멈추셔서 해당 소스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기 굉장히 귀찮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전체 소스 코드를 GitHub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소스 코드를 다 작성하셨으면 이제 우리의 생애 첫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먼저 메타마스크를 실행해 줍니다. 현재 우리는 메인넷이 아니라 테스트넷을 이용하여서 테스트할 것이므로 메타마스크 위쪽에 가운데 네트워크 설정 버튼을 눌러서 랍스텐 테스트 네트워크로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믹스로 가셔서 그 파일 익스플로러 탭으로 한번 갑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폴더가 존재할 겁니다. 그 아래에 simpleToken.sol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방금 생성한 simpleToken.sol 파일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입력해 줍니다.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리믹스 IDE에서 그 컴파일러 탭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탭에 컨트랙트에서 방금 전에 작성했던 simpleToken.sol을 선택하고 컴파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리믹스 IDE에 Deploy and Run Transactions 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배포할 옵션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ERC20 토큰은 이더리움으로 배포할 것이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로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바이러먼트에서 Injected Provider 그리고 메타마스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메타마스크 지갑이 실행되면서 지갑을 연동할 것인지 묻습니다. 여기서 동의를 하여 연결을 해줍니다. 어카운트에서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할 계정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랙트도 심플 토큰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디플로이 옆에 아래로 된 작은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눌러서 탭을 열어준 뒤에 컨트랙트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가 발행할 토큰의 심벌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잭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메타마스크가 다시 한번 실행되면서 계약 생성에 대한 내역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계약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원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메인넷에서는 이더리움을 구매하여서 진행해야 되고 테스트넷에서는 무료로 테스트 이더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 제가 첨부를 해놓을 테니 해당 페이지에서 이더리움을 지급받고 그리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생성이 완료되면 디플로이 아래쪽에 디플로이드 컨트랙트에서 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창에 보면은 View on Etherscan이라는 이제 글자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링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여서 Etherscan에서 컨트랙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배포한 컨트랙트를 메타마스크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타마스크에서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 컨트랙트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좌측에 디플로이드 컨트랙트 탭에서 카피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단 메타마스크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하단에 임포트 토큰스 혹은 토큰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토큰 계약 주소에 방금 우리가 리믹스에서 복사한 우리가 발행했던 컨트랙트 주소를 입력하면 잠시 후에 자동으로 토큰의 기호와 그리고 십진수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Add Custom 토큰을 사용합니다. ERC20 코드의 토탈 서플라이 개수만큼 잔액이 적용된 토큰이 심벌명과 함께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임포트 토큰스를 버튼을 눌러서 토큰 추가를 완료해 줍니다. 이번에는 방금 추가한 우리가 발행한 토큰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화면에서 코인 개수 아래쪽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토큰을 보낼 상대방의 주소 입력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 우리가 토큰을 보낼 대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몇 개의 토큰을 보낼지 개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토큰을 받은 상대방은 토큰이 잘 받아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토큰을 발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토큰 발행 및 전송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컨트랙트가 이런 기본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컨트랙트를 조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그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버플로우랑 언더플로우에 대해서 아시나요? 오버플로우란 어떤 것이 용량을 초과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언더플로우는 오버플로우와는 반대로 어떠한 것이 정해진 범위 아래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솔리디티의 int8이라는 타입은요, 마이너스 64부터 63까지의 값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nt8로 선언된 변수에 70이라는 값을 할당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며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을 할당하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는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더리움에서도 이런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에 대해서 오류가 생깁니다.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는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걸리게 하거나 아니면 고장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이러한 문제를 가스비를 이용해 자동으로 판단을 하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상에서 가스비로 해당 함수의 실행이 실패가 되는 경우를 자동으로 예외 처리하게 해주는 여러 함수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에 대비한 예외 처리 함수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간단한 연산 함수를 직접 생성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ERC20 코드에서 SafeMath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소스 코드입니다. SafeMath 라이브러리의 함수에서는 단순 연산의 결과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상태 변수를 읽거나 쓰지 않습니다. 때문에 함수가 컨트랙트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널을 사용하고 상태 변수를 읽거나 쓰지 않기에 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로
require 대신 assert를 사용하는데요. assert는 펄스를 리턴하지만 계약을 실행시키기 전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require는 계약을 실행시키기 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인 컨트랙트인 심플 토큰에서는 자료형 uint 256에 대해서 safeMas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선언해 줍니다. 여기서 예외 처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assert는 가스를 다 소비한 후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리버트는 조건 없이 에러를 발생시키고 가스를 환불해 줍니다. require는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키고 가스를 환불시켜 줍니다. 앞에서 추가한 safeMass 라이브러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fer from과 언더바 트랜스퍼라는 함수에서 사용되는 연산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요. 이 연산자를 safeMass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 안전한 연산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uint 256으로 선언했던 current allowance와 sender balance의 수업 함수를 사용 가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핑으로 선언했던 언더바 밸런스도 uint 256으로 받아오는 값에서 add 함수를 사용 가능합니다. 이 safeMass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면 오버플로와 언더플로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트랜스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버플로와 언더플로가 일어나게 된다면 current allowance 그리고 sender balance를 검사하는 require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afeMass 라이브러리는 선언 및 정의는 사실 어디에 추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ERC220 인터페이스 아래에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네모를 친 위치에 따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해줘야 됩니다. 컨트랙트 내에서 사용하는 uint 256 타입에 대하여 safeMass를 사용하겠다고도 선언해줍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다 보면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함수를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ownerhelp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ownerhelper를 사용하여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는 함수 중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함수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ownerhelper 컨트랙트는 abstract 컨트랙트라고 하는 추상 컨트랙트입니다. 그 abstract 컨트랙트는 컨트랙트에 구현된 기능과 인터페이스의 추상화 기능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abstract 컨트랙트는 만약에 실제 컨트랙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추상으로 표시되어 사용되지 않습니다. 언더바 오너는 관리자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오너십 트랜스퍼드 이벤트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이전 관리자의 주소와 새로운 관리자의 주소 로그를 남깁니다. only owner라는 이 함수 제어자는 함수 실행 이전에 함수를 실행시키는 사람이 관리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제어자입니다. 이번에는 토큰의 사용 제한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큰을 배포하고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의 토큰을 보유한 오너들은 거래소에 상장하자마자 모두 팔아버려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토큰은 가격이 지옥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큰에 락을 걸어서 사용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 락 코드들은 소스 코드에 추가를 해줍니다. 토큰 락은 토큰의 전체 락에 대한 처리입니다. 토큰 퍼스널 락은 토큰의 개인 락에 대한 처리입니다. 즉, 컨트랙트 내부에 있는 토큰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락을 걸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의 지갑 주소에 대해서도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함수 is 토큰 락은 전체 락과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락 그리고 토큰을 받는 사람의 락 모두 세 가지를 모두 검사하여서 락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주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ERC20 토큰 컨트랙트 코드에 토큰 락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토큰에 락을 걸었다면 해당 토큰들이 거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래를 담당하는 언더바 트랜스퍼 함수에 락 검사를 하는 부분을 추가해 줍니다. 언더바 트랜스퍼에 검사를 추가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락이 걸려 있다면 토큰은 이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락을 걸었다면 락을 풀 수도 있어야겠죠.
이 락들을 제어할 수 있는 remove 토큰 락과 그리고 remove personal 토큰 락 함수도 만들어줍니다. 해당 함수들은 only owner 제어자를 적용하여 관리자만 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락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락을 해제할 때만 토큰의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이프매스, 오너 헬퍼, 토큰 락, 이 기능들을 추가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번 배포해 봅시다. 세이프매스 아래에 오너 헬퍼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랍스텐 네트워크에 오너 헬퍼가 적용된 심플 토큰을 배포를 합니다. 컨트랙트 배포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메타마스크에 배포된 새로운 토큰을 추가해 줍니다. 배포한 토큰을 다른 사람의 지갑 주소로 전송해 봅니다. 이전에는 쉽게 전송에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전송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이더스캔에서 확인을 해보면 트랜잭션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트랜잭션이 실패한 이유는 토큰에 락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락을 해제하기 위해 리믹스에서 디플로이드 컨트랙트로 갑니다. 이곳에서 remove 토큰 락 함수와 전송할 계정 그리고 토큰을 받을 계정에 대해서 remove personal 토큰 락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모든 락이 제거되기 때문에 비로소 토큰을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락을 해제하는 함수들에는 only owner 제어자가 있는데요. 이 제어자 때문에 해당 함수를 실행하는 사람이 오너가 아니라면 이처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ERC20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KIP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KCT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KCT는 클레이튼의 호환 토큰을 뜻합니다. 특정 기술 스펙을 구현한 특별한 타입의 클레이튼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클레이튼의 토큰 표준은 KIP7과 KIP17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KIP7은 클레이튼의 대체 가능한 토큰, 즉 펑지블 토큰에 대한 표준입니다. 대체 가능한 토큰은 각 토큰의 단위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모든 가형 토큰끼리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KIP7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클레이튼의 모든 토큰들이 지갑에서 탈중앙화 거래소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KIP7은 ERC20에서 파생되었으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KIP7은 ERC20보다 많은 선택 가능한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그 기능들로는 민트, 번, 포즈 익스텐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KIP7에서는 모든 토큰의 트랜스퍼, 민트, 번 작업은 이벤트 로그별 추적을 거쳐야 됩니다. 즉, 송금 작업은 무조건 트랜스퍼, 민트, 번 관련된 작업들에서 발생되어야 되며 각각의 메소드 그룹에 KIP13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됩니다. KIP7 API는 클레이튼의 KIP7 표준 컨트랙트와 그리고 토큰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KIP7 API를 호출하여 컨트랙트 배포, 조회, 중지, 재개, 그리고 토큰을 발행하거나 전송하거나 소각하거나 조회하거나 아니면 토큰의 전송 권한을 부여 또는 해제하거나 아니면 토큰을 대리 전송하는 등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KIP7 인터페이스의 모습입니다. ERC20 인터페이스처럼 KIP7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기본 형태는 ERC20 토큰을 따라갑니다. 때문에 기본 형태는 똑같으나 ERC20 토큰과 다른 함수는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함수들이 이 함수들인데요. Safe Transfer 그리고 Safe Transfer From입니다. 기존의 트랜스퍼 프롬에 safe가 들어간 이 함수들은 on KIP7 리시브들을 사용하여 재산을 보다 안정하게 전송합니다. on KIP7 리시브드는 KIP7 토큰으로 결제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Safe Transfer 그리고 Safe Transfer Fro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IP7 월렛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KIP7 토큰 리시버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지갑, 브로커, 경매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안전한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ERC20과 KIP7의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메타데이터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토큰의 경우 토큰의 이름과 심벌,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이것을 KIP7 메타데이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확장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인데요. 이것은 즉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할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메타데이터 확장을 이용하여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름과 그리고 토큰이 나타내는 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KIP7 민팅 익스텐션도 메타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입니다. 클레이튼에서는 이를 통해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KIP7 민터블은 해당 토큰의 토탈 서플라이를 수정하고 토큰을 민팅하는 컨트랙트입니다. KIP7 버닝 익스텐션도 선택사항입니다. 이 소각 확장을 이용하면 토큰을 소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KIP7 버너블은 해당 토큰의 토탈 서플라이를 수정하고 그리고 토큰을 소각하는 컨트랙트입니다. KIP7 포징 익스텐션도 선택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서 컨트랙트가 전송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KIP7 포저블은 해당 토큰의 트랜스퍼와 어프로브의 수행 기능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컨트랙트입니다. 이렇게 ERC20과 KIP7 문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할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이더리움, 클레이튼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에 오픈 제플린과 같이 컨트랙트의 틀을 만들어서 공용으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코딩이 좀 더 간단해지고 쉬워집니다. 하지만 개발이란 게 모두가 그렇듯 본인의 상황에 맞게 커스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제플린도 사용해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도 컨트랙트를 개발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누구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코드스테이치의 윤대원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